그럼 내일 애는 누가 봐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제게 며느리가 한첫 마디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 아니고, 병원비 제가 낼게요도 아니고, 내일 애는 누가 보냐고 물었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손주를 봐주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실려온 응급실에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냥 공짜 육아 기계였구나. 안녕하세요. 은혜 여사입니다. 오늘은 손주 사랑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오는지 그 참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7 방영숙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고요. 30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 밥 먹는 모습 보는 게 좋아서 정년까지 일했어요.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나오니까 혼자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35살에 결혼해서 지금 2아이 아빠예요. 큰 손주는 5살, 작은 손주는 이제 돌 지났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손주 봐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아니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대우받는 방식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이 사연이 결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1년 전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첫째 때는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있었거든요. 그때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근데 둘째 낳을 때는 형편이 빠듯하다고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조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한두 달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산후조리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첫째도 있고 제가 직장도 다녀야 하고 어머님이 계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며느리도 어렵게 사는구나. 손주를 위해서라도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래, 얼마든지 도와줄게. 손주들인데 당연하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두 달이라더니 이제 1년 하고도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산후조리만 도와주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출산하고 집에 오는 날 저도 짐 싸서 아들 네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 내주면서 여기서 지내시라고 하더라고요. 신생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아들 키워봤으니까요. 밤낮 구분 없이 2시간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트림시키고 며느리는 몸조리 한다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건 이해했어요. 출산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며느리는 육아에 손 하나 안 대요. 방에서 드라마 보고 핸드폰하고 친구들이랑 전화하고 저는 부엌에서 밥하고 분유 타고 첫째 유치원 데려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산후우울증도 있다던데 며느리가 힘들겠지. 조금만 더 도와주자.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제 슬슬 내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너도 이제 괜찮아진 것 같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벌써요? 아직 애가 저를 잘 안 따르는데. 그리고 큰애도 할머니만 찾고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해요. 제발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그 말에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도와주자. 손주들 크는 거 보는 것도 좋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새 6개월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직장 복귀했는데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제가 손주 둘을 다 봐야 해요. 큰애는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작은애는 분유 먹이고 재우고 또 먹이고, 점심 준비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오면요. 애들아 엄마 왔다 하면서 한 5분 놀아주고는요. 피곤하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저녁 준비는 또 제가 해야 하고 큰애 재우고 작은애 밤 수유까지 제가 다 합니다. 밤 10시가 돼야 겨우 눕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아기 안고 달래다 보니 디스크가 도진 거예요. 무릎도 계단 오르내리다 보니까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아파서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내가 오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오늘 애는 누가 봐요? 저 회사 가야 하는데. 어머님이 아프신 건 알겠는데 하루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제가 반차 쓸게요. 그 말 듣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직장 생활도 어려울 텐데 하루쯤은 내가 참지 뭐.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다음날 며느리가 반차를 쓴다더니 오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병원은 안 가고 친구들이랑 카페 간다고 나가 버리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쉬세요. 제가 저녁에 들어와서 애들 볼게요. 그러고는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 지금 이용당하고 있구나.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주들 때문에요. 큰 손주가 저를 보면 할미, 할미 하면서 안기잖아요. 작은 손주도 제 얼굴만 보면 웃고, 그 모습 보면 힘든 게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60 넘으니까 건강할 때 여행 다니자고 5개월 전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비행기표 끊고 숙소 예약하고. 저는 그게 정말 기대됐습니다. 1년 동안 육아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한 달 전부터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다음 달 3박 4일 동안 제주도 간다. 미리 말하는 거니까 너희가 준비해. 육아 도우미 알아보든지 민지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하든지 해. 아들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출발 이틀 전이었습니다. 민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 주가 저희 회사 프로젝트 마감 주간이에요. 거의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해야 하고요. 남편도 마침 부산 출장 가는 주라서 제가 혼자서 애들 아침, 저녁으로 챙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 맡길 데가 없어요. 어머님이 여행 미루시면 안 될까요? 손주가 더 중요하시잖아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5개월 전부터 계획한 여행인데 이틀 전에 취소하라고요? 민지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하니? 육아 도우미 급하게라도 알아봐. 안 되면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하든지. 그랬더니 민지 목소리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일하셔서 안 되고요. 육아 도우미는 이틀 전에 어떻게 구해요? 어머님, 실망이에요.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날 친구들한테 문자 보냈어요.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손주 봐줄 사람이 없대.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이틀 뒤였습니다. 저도 요즘은 카카오톡이랑 페이스북 정도는 해요.
손주들 사진 보려고 민지 계정을 팔로우해뒀거든요. 그날도 심심해서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민지가 사진을 올린 게 보였어요. 강남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여자들. 그 가운데 민지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에 베프 생일 축하해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야근이요? 야근은 무슨 야근? 친구 생일 파티 가려고 제 여행을 취소시킨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민지야, 야근한다며? 페이스북 봤는데 호텔 뷔페에서 생일 파티 하던데. 그랬더니 민지가 당황하면서 변명하더라고요. 아, 그게 야근 전에 잠깐 들른 거예요. 어차피 저녁 먹어야 하니까. 친구 생일이라서.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뭐예요? 5개월 계획한 제 여행은 이틀 전에 취소시키면서 본인은 친구 생일 파티는 가야 한다. 이게 오해입니까? 민지야,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잠깐만요, 어머님. 제 입장도 좀 이해해주세요. 친구 생일인데 제가 어떻게 안 가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님은 다음에 가시면 되잖아요. 손주들은 지금 할머니가 필요한데. 전화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친구 생일은 중요하고 시어머니 여행은 언제든 취소해도 되는 거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원래는 제 집에서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차례 지내면 안 될까요? 애들 데리고 이동하기 힘들어서요. 어머님 집은 작기도 하고. 제 집이 작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손주들 생각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추석 당일 새벽부터 아들 네 집 가서 음식 준비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며느리는요, 아침 늦게 일어나서 화장하고 예쁜 한복 입고 차례상 차릴 때 얼굴만 비추고는요, 어머님, 저는 애들 좀 볼게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차례 지내고 나서도 설거지는 제가 다 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요. 제 얼굴이 10년은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허리는 꼬부라지고. 이게 내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큰 손주 유치원 준비시키고 작은 손주 분유 먹이고 계단 오르내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허리와 무릎에 엄청난 통증이 왔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큰 손주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할미, 어떡해 할미. 아들은 전화를 안 받고 정신을 차리고 겨우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택시 타고 병원 가시면 안 될까요? 돈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택시요. 일어날 수도 없는데 혼자 택시를 타래요. 민지야, 나 정말 못 움직여. 어머님, 저도 난처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빠지거든요. 남편한테 연락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옆집 청년이 집에 들어가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청년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꼴을 보이다니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이 택시까지 태워줬어요.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아닌 옆집 청년이 절 병원에 데려다 준 겁니다. 병원 갔더니 허리 삔것하고 무릎 인대 늘어난 거래요. 최소 2주는 푹 쉬어야 한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민지한테 문자 보냈어요. 병원 다녀왔어. 2주 쉬어야 한대.
그랬더니 민지가 전화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바로 다음 말이요. 부러지지 않으셔서 다행이네요. 근데 어머님, 2주는 너무 긴데 일주일만 쉬시면 안 될까요?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애 봐주는 로봇이구나. 아프든 말든 상관없이 빨리 나와야 하는 그런 존재구나. 1년 넘게 쌓였던 서러움,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전화 끊고 아들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육아도우미 구하든 어린이집 보내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엄마 인생 산다. 아들이 바로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근데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못해. 전화 끊자마자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2주 쉬세요. 아이들 봐줄 사람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넌 나한테 감사한 마음인 줄 알았어. 근데 넌 나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손주 봐주는 게 돈 아니냐고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잖아. 육아도우미는 한 달에 200만 원 받아. 나는 1년 넘게 하루 16시간씩 일했어. 그럼 한 달에 400만 원, 1년이면 5천만 원이야. 근데 너희는 나한테 용돈 10만 원도 안 줬지? 교통비, 식비 다 내 돈으로 냈어. 문제는 돈이 아니야. 존중이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근데 너희는 나를 그냥 공짜 가정부로 생각했어. 이제 끝이야. 2주 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쭉 쉴 거야.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1년 넘게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 서예 수업. 친구들이랑 주 2회 만나서 수다 떨고 맛집 다니고. 제주도는 못 갔지만 친구들이랑 강원도로 당일치기 여행 다녀왔어요. 바람 쏘이면서 걷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구나. 아들은 계속 연락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와줘. 며느리도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근데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힘들면 육아도우미 고용해. 돈 없으면 어린이집 보내. 부모가 키워야지. 할머니한테 떠넘기지 말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손주들 보러 갑니다. 그것도 제가 시간 될 때만요. 며느리가 부탁하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미안한데 나 그날 약속 있어. 다른 날 올게. 손주들 보면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보고 싶을 때 보고 힘들면 안 보고. 그게 건강한 관계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참는 것 많이 미덕이 아닙니다. 손주 사랑이 크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아니 모든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손주 봐주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큰 희생이고 엄청난 노동입니다. 감사해야 하고 존중해야 해요. 용돈도 드리고 쉬는 시간도 보장해 드리고 아플 때는 바로 쉬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존중할 때 더 아름다워집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은혜 여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